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통합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던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1.25%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경기 상황을 영상으로는 볼 수 없고요. 문자로 소식을 접해야 하는 정치부회가 원래 속보 전하는데 국내 최강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일단은 무관중 킥오프 경기 시작이 됐고 시작할 때 양국의 국가, 그러니까 우리 애국가도 정상적으로 연주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는데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누가 충돌했는지 몰라요. 옐로우 카드가 주어져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퇴장은 아니죠. 저는 레드 카드인 줄 알고. 옐로우 카드였어요. 누가? 미안해요. 깜짝 놀랐네. 뭐 당초만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 오는 거 아니냐? 별빛이 내린다. 네, 10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오늘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는데 현직 대통령 참석은 처음이죠. 네, 올해부터 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네. 정부의 첫 공식 기념식이 열렸는데 문 대통령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한다라는 아하.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런 멘트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도 보이더라고요. 네, 당시 이제 시위 참가자들이 눈물을 그렇죠. 훔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고반장, 오늘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예고돼서요. 정말 출근길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했다면서요, 협상을. 네, 그렇습니다. 당초 노조 측이 예고했던 총파업 시간이 오늘 오전 9시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에 한 차례 이 협상이 결렬되고 하면서 정말 오늘 파업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네. 됐었는데 정확하게 이 파업을 7분 앞두고 그러니까 8시 53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지하철 타고 왔어요, 오늘요? 예, 저는 버스 타고 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바로 조금 전에 그 발언 내용 모두 발언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내용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차관에게 일단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일단 치하를 했는데요. 차관이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장관이 없는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후임 장관 인선에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이거는 일부러 좀 늦추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시간이 많다는 그런 원론적인 언급이었고 하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그러니까 대행이 아니라 김호수 차관이 내가 장관이다라는 마인드로 검찰개혁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3가지 방안을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있잖아요. 일부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아직까지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절차를 10월 중으로 마무리해달라라는 당부를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기 전에 발표했던 검찰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이 나오고 또 할 사안이 있다면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달라 또는 검찰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라는 주문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검과 법무부가 지금 이제 감찰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러한 감찰 강화가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한 거는 막 들어온 이제 모두 발언 내용을 소개를 한 거고요. 이제 김호수 차관에게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아마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가 속보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임 법무장관 인선 관련해선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의 언급은 했지만 오늘 이제 언론 보도들을 쭉 보면요. 소규모 개각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언론이 그냥 뭐 뜬금없이 한 거는 아니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빌자면 법무장관 인선은 원포인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성급히 동반 개각을 추진하다가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또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석만 채우겠다는 게 청와대 쪽 기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또 낮췄습니다.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건데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가 낮아질 전망인데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금리가 낮아져도 돈이 잘 돌지 않는다. 뭐 이런 좀 우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공수처 설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공방부터 짚어보고요.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소식과 후임 법무장관 인선,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던 검찰개혁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축구 뒷얘기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이제는 검찰 개혁안, 또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역시 핵심 이슈는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이죠.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주장하고 있지만 강론에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요.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입니다. 검찰개혁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오랜만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시다시피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인데 현재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공수처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합니다. 집권 연장 음모라며 무조건 절대 불가만을 외칩니다. 정권으로부터의 독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검찰개혁의 과제입니다. 인사, 예산, 감찰에 있어서의 독립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큰 핵심이라는 거죠.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권으로부터의 검찰 인사권과 예산을 분리시키는 게 개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해결하자라는 입장이지만 공수처가 불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공수처 안은 절대로 반대다라는 것이고 검경사건 조정이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저는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 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이 교섭단체 세 당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오후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세 사람 다시 만났습니다. 각 당의 검찰개혁 관련 의원들과 함께 이른바 2+2+2, 자, 이 회동을 가진 겁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현 의원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진 찍고 나면 차는 줘요? 과일도 이게 지금 다 녹음 들어가고 있죠? 그럼 말 조심해야 되겠네. 자, 그리고 잠시 뒤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녹음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 말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들어오면서 얘기하려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또 나가면서 하시면 돼요. 나가면서요. 굳어지고 시작해요. 지현 형이 온 걸 보니까 자제가 아니 지현 형이 워낙 합리적이지. 형님은 워낙 원칙주의자잖아. 아니 저기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 양보 좀 해 이제부터. 여기 좋네. 여기 뭐 하는데 여기? 식당. 아 식당. 자, 이 뭐 조금 전에 회동이 끝났습니다. 뭐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검찰개혁 촛불 집회도 계속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장소가 바뀝니다. 그동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 외치던 이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주는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집회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인데요. 자, 보시면 하나의 조국이 천만의 조국이 되어라는 뭐 슬로건도 눈에 띕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와 맞물려서 검찰개혁 이슈가 국회로 넘어온 만큼 압박 대상도 검찰에서 국회로 바뀐 모양새인데요. 주최 측은 패스트트랙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이어져 왔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다시 한번 장외 집회를 갖겠다고 한 겁니다. 이미 검찰개혁 자체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개혁 반대를 외칠 일도 없고 뭘 가지고 집회를 여나 궁금했는데, 자, 이름하야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외교, 안보 분야 기조 전환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 폐기 등을 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 이 논란을 거쳐오면서 결집된 이 자체 동력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하나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크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갑자기 10월 항쟁이라는 언급을 해서 혹시 뭐 오늘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 항쟁을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이 광화문 집회를 10월 항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찾아보니까 이 한글날 광화문 집회 때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10월 항쟁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모인 것을 10월 항쟁이라고 부릅시다. 4.19 때만 혁명이 아닙니다. 60 항쟁 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였습니다. 10월 항쟁으로. 네, 자, 아무튼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죠. 자, 이런 한국당의 움직임 오늘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당이 역풍을 맞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까? 현재 어떻게 됐든 그러한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해서 겸손하고 역풍 맞는 짓을 안 해야지 오만하면은 또 내려갑니다. 그렇고. 자,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다시 패스트트랙 전국 공수처 설치 갑론을박. 네, 조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는 토요일 다시 장외로 나가기로 일단 결정은 한 상태죠.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투쟁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고민이 또 한축에서 나오고, 또 다른 한축에서는 박 의원 지적대로 역풍이 불 것을 또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정치적 움직임 좀 지켜보고요. 자, 패스트트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정말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그 정국이 마무리됐잖아요.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이제 여야 간의 충돌 국면이 좀 재현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핵심 충돌 지점은 역시 이제 공수처 부분인 거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일단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간 검찰 개혁 법안 큰 틀 딱 두 가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안 이렇게 두 가지죠. 자,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강론에서 조금 조율을 하면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설치 법안인 거죠. 자, 민주당은 이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 핵심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대표,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 안 되는 것이다. 사법개혁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자유한국당은요,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권력에 의해서 이 야당을 탄압하는 데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공수처는 오히려 독립을 저해한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앞서 공수처 설치 논의를 다음 21대 국회로 넘기자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입법 예가 없고 또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교섭단체 간에 이제 2+2+2죠.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한 명씩 더 데려오는 거죠. 그 협상이 오후 2시 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끝났나요? 네, 이 협상 이 내용 끝났습니다.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맞춰서 원내대표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각 당은요,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나누는 정도로 회동을 마쳤다고 합니다. 별도의 의견 조율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해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라고 말했고요. 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이 민주당 송기현, 또 이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원내대표들과 함께 오늘 협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23일 다시 모여서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다른 분위기를 좀 보면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일부 조간에 실렸죠. 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 그러니까 조국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내걸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 만큼 이 정치적 효용이 여전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신문은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조 전 장관은 정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서울대 동작을에서 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맞붙는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고 반장에는 제가 서서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오늘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요. 양 반장. 그 파업 돌입 직전에 이제 타결이 된 거죠? 예,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했던 이 총파업 시간이요. 오늘 오전 9시였습니다. 정확히 그런데 7분 전인 8시 53분, 오전 8시 53분에 타결이 된 거죠. 자, 노사 양측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이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지만 오후 10시쯤에 총파업을 선언을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 3시쯤에 교섭이 재개됐고 파업 돌입 직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타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 노사 협상장을 찾아와서 양측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출퇴근 교통 대란이 일어날 뻔했는데 아무튼 다행이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야 3당 회동,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 논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망쟁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신 독재 피해자에게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해온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1979년 부산 마산 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 독재의 항거에 일으킨 부마 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 기념식에 문 대통령 내외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증언이 담긴 영상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이 당시 시위 참여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기념식의 대미는 당시 시위대가 개사에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시 개사해서 재창하는 것으로 장식했습니다. 기념식이 열린 경남대학교와 또 광주를 이원 생중계했는데요.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광주가 선창을 하면 기념식 무대에서 후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신 독재에 항거한 부마 항쟁의 정신이 5.18 60 항쟁으로 이어졌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던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발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역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기념식이 한창 열리던 오전 10시 반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당일 추가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 중인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오후 4시 반 청와대에서 면담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면담은 조금 전 종료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달라 이렇게 김 차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개혁 방안은 직접 나에게 보고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포스트 조국의 시간이죠. 문 대통령은 방금 보신 검찰개혁 속도전 그리고 경제행보 이렇게 두 갈래로 분열된 민심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공장을 찾은 데 이어서 닷새 만인 어제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했죠. 또 두 그룹의 총수와도 만났습니다. 대기업의 미래산업 투자를 독려해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총 13조 1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 개발에 돌입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지난 주말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나름 선방 중이라면서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위기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로 낮춰 잡았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지난 4월에 내놓은 예상보다 0.3%포인트 떨어진 3%로 잡았습니다. IMF는 미중의 무역 갈등에 이어서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수출 규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global economy is in a synchronized slowdown, and we are downgrading growth once again for 2019 to 3%, which is the slowest pac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또 내렸습니다. 0.25%포인트를 내려 역대 최저치인 1.25%입니다. 한국은행이 잡았던 올해 경제 성장률 2.2%도 달성이 어렵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IMF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교역 위축, 또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이른바 D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0.04% 하락해서 통계 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경기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완화 기술을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 안정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화 정책 운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당분간 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초 역대 최저치인 1%까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총재는 금리가 낮아질 경우 경제 주체들의 차입 요인이 커지고 또 수익 추구의 성향이 강화되는 등 금융 안정 측면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승이라는 또 불똥이 튈 수가 있는 건데요.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떠도는 돈이 많아지고 이 자금이 새로운 투자 또 소비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준금리 석 달 만에 또 인하, 역대 최저 1.25%입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후폭풍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 최 반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방금 신 반장이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1.25%로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7개월에 이어 석 달 만이고요. 또 올 들어 두 차례 내린 겁니다. 숫자로만 놓고 봐도 역대 최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예상했죠. 하지만 사실상 달성이 쉽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1년 전보다 0.04%포인트 하락을 해서요. 통계 집계 이후 첫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소위 D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면 투자, 소비를 뒤로 미루면서 이제 본격적인 장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반장들이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한다고 보여지고요. 인하 효과를 체크하면서 더 내릴지 말지 여부를 이제 추가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대응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시에 추가 인하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준금리가 연 1%나 0%대에 혹 안 가본 길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건데요. 다만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일부 부동자금이 투기적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총재는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되는 등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주열 총재가요, 이제 기자간담회 때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한다는 건 아닌데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반장도 잘 알겠지만 양적 완화가 이제 미국이 한동안 이제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폈고 일부 효과도 있었지만 또 후유증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부마항쟁 기념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검찰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개혁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또 역으로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정치부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속보로 일부 내용을 전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호출이었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당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메시지가 줄을 이뤘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자,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이 부처를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달라. 이렇게 김호수 차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발표된 법무부 개혁안을 이 국무회 의결까지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좀 끝내달라 이런 당부도 했고요. 또 뭐 법무 검찰 개혁 위해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있다면 직접 나에게 보고해달라 이렇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대검의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면서 이 역시 준비가 되면 나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뭐 소위 셀프 감찰로 인해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되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자, 외교안보 소식을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남북 축구 얘기는 이따 잠시 후에 양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김정은 위원장 관련 동향이 오랜만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고요? 네,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인데요. 저도 아침에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사진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저 사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이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에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백두산 입구에 위치한 삼지연군의 건설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요. 이 두 장소 모두 북한에선 혁명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 외교적으로 중요한 시점마다 뭐 이른바 중대한 결단과 맞물려서 방문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은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우리 앞에 난관과 시련이 많다. 적들이 우리를 압박의 쇠사슬로 숨조일수록 자력갱생의 위대한 정신을 기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잘 살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 만약 북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얼마든지 다른 길 가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쳐서 미국을 압박하려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 한 11일째 대북 관련 발언을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일에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한다라고 불쑥 거론한 게 전부였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ve been doing our part to try to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through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so that they will come to the table with a particular mindset where they want to be productive, where they want to reach solutions with us.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happening in their territory.
네, 자 그리고 이제 22일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가잖아요. 그 방일을 앞두고 오늘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회의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일본의 이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이 국장이 아시아대항주 국장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번 협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앞두고 열려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즉위식을 계기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이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양국 관계의 이 해빙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죠. 자, 이 김정한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오늘 협의를 마친 뒤에 함께 저녁 식사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김호수 법무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렀죠.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발언 등은 저희가 속보로 다 전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지금 막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그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의 면담이 오늘 기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정 사항엔 없었는데 그 오늘 결정된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마 어제 결정됐겠네요. 그러니까 그저께 물러났죠, 조국 장관이. 이틀 전에 퇴임을 했죠. 이틀 전에 사퇴 의사를 그저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어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고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을 담당하는 국장이고 또 법무차관은 이제 장관이 공석이면 법무부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부재 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된 자리라는 설명이 있었고 아무튼 앞으로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는 그런 부탁 메시지가 주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저희가 다 설명했고요. 이제 그런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준금리 1.25%로 인하, 역대 최저 수준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정말 대한민국 스포츠사에 길이 남을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북한전 얘기입니다. 결과는 0대0 무승부. 하지만 5G 시대에 전화로 이메일로 경기 소식을 타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사람 이름을 잘못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그 갖가지 뒷얘기를 모아서요. 양반장 발제에서 다른 소식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막 소식이 들어왔는데 보이지 않아.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전반 30분 북한의 12번을 달고 있는 리용직 선수에게 보이지 않아. 리용직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져.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네. 퇴장은 아니고요. 아니 저는 레드 카드인 줄 알고 옐로우 카드였는데. 아니 지금 워낙 소식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말하는 속도가 이건 골 넣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미안해요. 보이지 않아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 이렇게 보셨다면요 아시겠지만 거의 날 방송이었습니다. JTBC 보도국 스포츠문화부장이 국장한테 까똑으로 보고를 하는 거 바로바로 저렇게 생방송 중에 전하다 보니까 눈도 침침한데 북한 선수가 옐로우 카드 하나 고작 받았을 뿐인 걸 마치 골이라도 우리가 먹은 것처럼 요즘 말로 어그로를 끌다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원성을 사야 했던 그 장면이 아까 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는 끝났지만요. 여전히 알 수 있는 정보 제한적입니다. 자, 0대0 무승부였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 양 팀이 각각 경고 2장씩 받았다는 거. 자, 그리고 후반, 중반 황희찬, 권창훈, 막판 김신욱 선수 투입했다는 것 정도죠. 자, 이런 깜깜이 속에서도 가뭄의 단비처럼 값진 동영상 건질 수 있었습니다. 무관중 경기였지만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이 김일성 경기장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가 경기장 촬영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건 우리나라 애국가 연주되는 장면입니다. 또 이어서 북한 국가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양팀 선수들 하프라인 근처에서 저렇게 충돌이 났는데 보이십니까? 7번 우리의 자랑 손흥민 선수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보통 A매치 때 충돌이 나면 외국 선수도 어차피 우리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막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뭐 북한 선수 다 알아듣으니까 그럴 수도 없었겠죠.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선수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겠네요. 자, 어제 하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이징에 도착을 하면 그때는 좀 알 수 있겠죠. 자,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탓에 국민들은 0대0 무승부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사히 귀환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가슴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도 입장을 냈습니다. 고위 관계자.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생중계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똑같이 안타깝고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축구 팬들 이럴 땐 아쉽다라고 할 게 아니라 유감을 표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더군요. 야당도 정부의 저자세 비판합니다. 이렇게요. 이것이 과연 그 대단한 문재인표 대북 정책의 치적인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올림픽의 신기루에 아직도 눈이 멀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하루 종일 뜨거운 소식이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에 어제 처음 입장을 냈습니다.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했습니다. 혹시 뭐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오냐 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유 이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멘붕, 뭐 머쓱, 뭐 이런 무슨 침묵에 빠져 이런 기사들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언론과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실 탐사를 하고 그 드러난 사실들에 대한 말이 되는 해석, 팩트 체크를 하고 찾아보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멘붕에 빠지지도 않았고 머쓱할 일도 없고요. 그냥 제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저 직후에 멘붕에 빠질 만한 일이 생긴 거죠. 자, 이 방송 진행되고 있던 중에 KBS 법조팀 여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을 제외한 다른 출연자들이 성희롱성 발언, 성희롱을 한 겁니다. 자, 저희도 있는 그대로 그 영상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 영상 알릴레오 측이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요. 그 여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술 많이들 흘렸죠. 좋아한다는 건 그냥 좋아한다는 거죠.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검사는 좋아했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뭐. 자, 그나마 바로 이 순간 유시민 이사장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제지를 했다는 거죠. 또 방송 말미에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속해 있는 이 KBS 기자협회 또 KBS 여기자협회 오늘 잇따라 성명을 내면서 유시민 이사장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자협회 성명 내용을 잠깐 보시죠. 당신들의 발언은 여성 기자들의 취재에 대해 순수한 업무적 능력이 아닌 다른 것들을 활용했을 거라 가정하고 취재 능력 폄하하고자 하는 고질적 성차별 관념에서 나온 말이다. 단순히 한 KBS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지금쯤은 여성단체 어디서든 비판 성명이 나왔을 법한데 아직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일파만파 논란 커졌고요. 오늘 오후에 유시민 이사장 직접 사과문 냈습니다. 자, 성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인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 생각하며 깊게 반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남북전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고요. 네, 중계 관련한 이제 문자가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양반장이 왜 대신 사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사람이 근데 잘못 전해졌어요. 제 잘못은 아니에요. 두 번째 잘못 얘기, 두 번째 얘기할 때 제가 좀 잘못한 건가요? 눈이 좀 침침해서 좋아요. 자, 아무튼 북한 당국이 왜 평양 시민들의 축구 관람을 제한했을까?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뭔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북한이 시합 전날까지만 해도요. 그 관중석에 4만 명 정도가 들어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왜냐하면 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관광 상품이 판매가 됐다거나 또는 뭐 초청장이 배포된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이 관중 없이 치를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축구협회에 따르면 이 북한은 전날 양팀 매니저와 이 경기 감독관, 안전 담당관 등이 참석한 회의 때도 예상 관중을 확인하면서 한 4만 명 정도 들어올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뭐 경기에서 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거겠죠. 사실 뭐 여자 축구는 북한이 절대 우위에 있지만 남자 축구는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뭐 일반적이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네.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축구 남북 대결 때는요. 아마 제 기억이 맞을 텐데 그때 4만 명 정도가 꽉 들어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때 뭐 핵실험하고 분위기도 사실 안 분위기도 안 좋았을 좋았어요, 때이긴 그때. 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은 한국에서 응원단을 오지 못하게 막아서 이 국제적인 관례를 어긴 셈인데 만약 자기들만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또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는 지적인 겁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현재 남북 관계가 뭐 이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불만이 깔린 처사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례로 어제 이 경기 결과를 대내용, 그러니까 북한 내부용인 노동신문에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방북 흔적을 뭐 남기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에는 무승부 결과를 전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오늘 홈페이지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까도 봤지만 뭐 어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미국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 그 전반적인 상황이 다 반영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이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갔다는 소식은 저희가 속보로 전했잖아요. 오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척이나 실망했다 이런 발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인판티노 회장은요. 이런 역사적인 경기에서 관중석이 가득 찰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장에 팬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과 또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말까지 하면서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인판티노 회장은 2023년 여자 월드컵의 남북 공동 개최를 제안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북한 당국의 처사를 보고 상당히 실망한 만큼 유치전에도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양 반장? 예, 문재인 대통령 최근 그 전국 체육대회 개막식도 세계 한인의 날 기념사에서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과연 이런 북한하고 공동 개최 이게 맞느냐? 깜깜이 올림픽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6월이 되면요, 또 이 북한 팀이 이제 우리 홈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예선 또 2차전을 치러야 하는데, 자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처럼 똑같이 하기도 그렇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뭐 극진한 환대를 하기도 좀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뭐 이제 선수단이 귀국하면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고 내일은 또 영상도 저희가 뭐 부분적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 지금 알릴레오 논란은 이제 어제 벌어졌지만 오늘까지도 그 후폭풍이 상당히 큰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9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대형 채널인데 이 방송에서 이 KBS 여기자의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 여기자가 여성성을 이용해서 검찰 취재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뭐 여과 없이 했던 겁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 적극 제지하지 못했고요. 물론 뭐 방송 말미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다. 뭐 혹시나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자, KBS 여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수십만 시청자를 두고 누군가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당신들의 지는 책임은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사과 한마디와 영상 편집이면 되느냐? 모든 기자의 명예를 회복할 방법을 찾지 않는 이상 이 사태를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KBS 기자협회, 여기자협회 성명이 나왔고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추가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발언 당사자의 반응은 나온 게 없어요? 그 모 경제제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장모 기자인데요. 네. 이 자신의 SNS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자, 우선 여성 기자가 그 여성성을 이용해 취재한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또 내 말이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잘못된 인식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싶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반응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구반장? 네, 이 검찰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사적 인연 등으로 유출하거나 나누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말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사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수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수사팀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히긴 조심스럽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최희준 TV조선 편성본부장이 해임됐다는 그런 소식이죠.
이제 조선 측은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얘기가 돌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옮기진 않겠습니다. 확인되진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튼 언론사의 현직 고위 간부가 해임됐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든지 중대한 취업규칙 위반의 경우에 해임 조치가 이루어지죠. 아마 뭐 추가적인 보도가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희준 지금 현재 편성본부장이 메인뉴스, TV조선 메인뉴스 앵커도 했고 보도본부장도 지냈죠.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FIFA 회장, FIFA입니다. FIFA 발음이 좀 갑자기 파로 해가지고요. 남북 축구 무관중 무중계 비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 정권 당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관련 지침은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만든 것으로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고 또 제도의 효용성이 낮아져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하고 떠난 검찰 개혁안들도 하나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한동안 우리 사회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던 단어였죠.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졌던 문화, 예술, 체육계 블랙리스트,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에 이어 지금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져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의혹은 소위 검사 블랙리스트입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주장인데요. 자, 일단 그렇다면 어떤 검사들이 그 대상이었을까요? 근데 평소 성행 등에 비추어 비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두 번째,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하거나 뭐 이건 좋습니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세 번째,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동료 검사나 직원 또는 민원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자, 이철희 의원은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치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 마지막 조항을 문제 삼습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지침이 만들어진 시점에 주목했는데요.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26일 대통령에게 법무부가 이 내용을 담은 업무 보고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죠. 자,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이 지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극소수 조직을 위해서 극소수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갔는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자, 이 해당 규정은 올 2월에 폐지가 됐는데요.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작성된 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호수 차관 이 명단 여부를 알지 못할 뿐더러 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적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국감에서는요, 법무부가 만든 동영상 하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국 장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브리핑 등으로 구성된 영상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 동영상 왜 만들었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헌정하세요. 주는 것이 일반적인 35일 일한 사람을. 그런데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긴 한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요. 국민 세금으로 불명예 퇴진하고 국민이 파면한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준다? 대변인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좀. 왜 그렇게 조국 씨에 대해서 아부를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고. 자, 헌정 차원이다라는 이 차관의 말처럼 자리에서 물러나는 장관에 대해 그동안 고생했다는 취지로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실 겁니다. 자, 실제로 그동안 법무부 퇴임하는 장관에게 소위 작별 선물로 이런 걸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이걸 다 만든 건 아닌가 봅니다. 임하시는 분들마다 만들어주는 동영상인데 통상 기관장 나갈 때 떠날 때 만들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를 과거에는 앨범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사진들 모아서. 네. 아니 그런데 박상기 장관은
임동영상 그런 게 없어요. 예? 박상기 장관도 이걸 오늘 또 조국 페이스북에 자신이 또 올렸어요. 그 동영상을. 박상기 장관은 임동영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되죠? 자, 조국은 떠났지만 조국이 남기고 간 유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검찰 특수부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조 전 장관이 마련했던 검찰개혁안들이 하나둘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자, 법무부는 공석이었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부장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 검사장급으로 전국 보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면서 이 검사들을 감찰하는데요. 그동안 검찰총장 측근으로 여겨져온 자리였는데 여기에 이 판사 출신을 앉힌 겁니다. 자, 이건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 외에도 대검 내부 감찰을 강화하려는 것이란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와 검찰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자, 이미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분위기 감지되고 있습니다. 공개 소환, 포털라인 이런 것도 폐지하겠다 하는 것은 대검 규정으로 가능합니까? 법무부 시행령으로 가능합니까? 특히 검찰이 저런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건 아마 전 장관의 역할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하고 대검, 즉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의 부장판사 출신 임명입니다. 네, 오늘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조금 전에 아까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한 메시지를 다시 냈고 또 검찰도 검찰개혁 관련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거죠? 네, 대검찰청은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태로 검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자, 대검은 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만들고 외부 인권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검찰권 행사 방식 또 수사 관행 등을 재점검하고 개선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 얘기를 해봤는데 마침 또 내일 대검 국감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아주 뜨겁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이철희 의원, 일단 이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이 매년 1회 이 관리 대상자 명단을 대검에 송부한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내일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또 한동훈 현재 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실무에 참여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검은 한동훈 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해당 예규 실무 담당한 적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은 이 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의원이 말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지침은 2012년 이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후에 검사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검사 다면 평가가 법제화되면서 이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서 폐지를 했고 또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료도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 법무부 국감에서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희석 인권국장이 과거 트위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고요. 오늘 사과를 했다면서요. 자, 논란이 된 발언부터 좀 짚어보면 황 국장이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이 선거활동을 할 당시에 트위터에 남긴 글이 논란이 된 겁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한 국장의 과거 트윗을 공개하면서 이 정치적인 편향성 그리고 막말 표현을 문제 삼았는데요. 인권국장으로서의 자질이 없고 또 검찰개혁 추진 단장으로서도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넘겨보세요. 트위터를 거의 조국
수준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나라당 이 X들, 저 한나라당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인권국장 그만두실 생각 없습니까? 이런 분이 인권을 얘기하는 인권국장이요? 검찰개혁 단장이요? 비리가 심하냐? 들추면 성추행이게? 참 가관입니다, 대한민국. 넘겨보세요. 하는 게 꼭 하고 비슷하네. 저요, 새누리당 출신이거든요. 단장께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제가 논의를 해야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글을 쓴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단장, 제가 본인의 계정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하고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황 국장은 장제원 의원이 언급한 트윗 대부분은 선거 캠프에서 작성을 했거나 다른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 언급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 것임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당시엔 공직자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검찰개혁 소임을 다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점잖고 반듯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속보를 좀 짚어보면요. 정경심 교수가 오늘 다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6번째 조사인데요. 자, 이틀 전 조 전 장관 사퇴 당일 조사를 받던 중에 귀가했던 만큼 우선 검찰은 이 지난 조사에 대한 조서 열람을 마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교수 측은 이 건강진단과는 별개로 검찰의 출석 요청은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 교수 측에서 정형외과 입원 증명서만 제출을 했는데 관련 법상 진단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의사 이름과 의사 면허번호, 직인 등이 없는 상태라면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 교수 측은 병원을 공개하면 이 병원과 다른 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을 우려했다면서 오늘 검찰에 나와 다시 제출 여부를 검찰과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 지금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찰은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기관이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라는 사실을 그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죠. 이 검찰은 정 교수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해왔던 만큼 이 문제 출제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채용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공판 준비 기일이 모레 18일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재판 준비를 할 수 없다. 지금 연기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관련 속보가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검찰, 국민, 법무부와 함께 검찰 개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 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지난 5월 신림동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문을 열려고 했던 남성의 CCTV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에 1초만 늦었더라도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많은 여성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검찰이 주거침입과 강간미수로 30대 조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영장심사 때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저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범행 당시에 성범죄 의도 있으셨습니까? 오늘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쟁점은 강간미수가 인정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조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만 유죄로 보고 강간미수는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보면 강간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한편 이후에도 신림동, 공천동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성의 뒤를 쫓아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지나가고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뒤따릅니다. 여성이 가는 곳을 살짝 보더니 곧바로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제 새벽 원룸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입니다. 남성은 신림동 원룸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한 남성이 원룸 주택이 많은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한 건물 옆에 바짝 붙더니 얼굴을 밀어넣습니다. 남성이 서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 앞입니다. 남성은 바지에 손을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유난히 서울 신림동, 공천동 일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국회 행안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총 300건의 주거 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자치구별로 관악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광진구, 동작구 뒤를 이었습니다.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범죄도 늘어나자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의 경우 지자체마다 설치물도 들쭉날쭉인데다가 어디가 귀갓길인지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거 환경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내일 일정 관련해서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아까 기준금리,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를 1.25%로 낮췄다는 그런 속보도 전했는데 내일 경제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내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내일 대검찰청 국감, 화약고 중에 화약고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조국 장관 수사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한겨레 측이 보도한 별장 접대 논란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신 회장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 뒤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내일부터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폭행 등 교권 침해 행동을 한 번만 저질러도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원지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공포와 함께 시행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침 삼키느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돋보기 하나 맞추셔야 되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침을 삼켜야 돼가지고.